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회원님 중에 안 씨 소개하셨는데 안강채라고 아세요? 네. 예, 고집으로 보통 채고집 그러는데 채고집보다 강고집이 더 세고 강고집보다 안고집이 더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강채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씨가 고집이 세냐? 순흥 안씨죠. 단종이 폐위돼서 영월로 쫓겨갔을 때 단종 복위 운동을 여러 차례 하거든요. 그 중에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 운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걸려가지고서 이제 다 죽어요. 역모로 걸려가지고 세조한테. 그런데 그때 단종대군과 함께 거사를 했던, 단종을 복위하기 위해서 거사를 했던 사람 중에 안씨 문중의 사람이 있었는데 배우를 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 고문을 다 참아낸 거예요. 그래서 순흥에 있는 안씨 집성촌을 다 그냥 멸종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순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마을이었는데 이거를 강등을 시켰어요. 그래서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순흥이 어디에 있냐면 영주에 있어요.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데 그 순흥 앞에 천이 있어요. 작은 강이 있는데 그게 일주일 동안 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피강이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정도로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죽음 속에서도 안씨는 단 한 명도 배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여진 아주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안씨고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을 보통 선비정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수의 심장에 그 심장 한가운데 있는 게 선비 정신이에요. 정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는. 그러니까 영남의 선비 정신이 면면이 수백 년을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영남에서 다른 건 몰라도 배신하는 것들은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배신한 유승민이가 지구 동네에 아직도 못 가잖아요. 그건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김무성이가 지난번에 영도 지역구라고 갔다가 며칠 만에 문 닫아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약간 기질적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선 600년 동안에 519년 동안에 계속해서 야당을 했던 곳이에요. 조선시대의 여당은 어느 지역에서 했냐면 경기도하고 호남이 여당이었어요. 기호지방이라고 부르는 경기도의 기자, 호남의 호자, 기호 세력, 기호지방이 여당이었어요. 거기가 내내 600년 동안 집권을 한 세력이야. 그러니까 이제 호남 분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좀 소외됐다 그러면서 지역 차별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520년 동안 조선시대 내내 누릴 거 다 누렸던 그런 기득권 세력이 기반을 하고 있었던 데가 호남이고 경기도입니다. 반면에 영남은 농사지을 땅도 별로 없잖아요. 산지가 많고 험해가지고 그래서 논농사도 잘 못 짓고 주로 밭농사나 짓고 그랬는데 평야 그러면 전부 호남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시대에 쌀이 많이 나는 데가 무조건 부자지. 그러니까 보통 호남을 70년대에 자기들 차별받는다고 하면서 광주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예향이라고 자기들이 불렀어요. 호남 분들이 스스로 예향이라고 불렀는데 예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권력으로부터도 소외됐고 제대로 된 기업도 하나 없고 그냥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이나의 전통 또는 창 이런 예술밖에 없다 그래서 좀 스스로 좀 자조적인 느낌을 담아서 예향이라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예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520년 동안에 거기가 집권 세력이었고 가장 곡창지대가 많이 있고 부자들도 그곳에서 다 나왔고 그러니까 예술도 꼽혔던 거예요. 그게 예향의 본 뜻입니다. 반면에 영남은 사림이라고 그래서 선비사자에 숲을 림자 씁니다. 선비인데 숲에 숨어 살아. 그러니까 출사를 못하고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남 사림을 대표하는 두 학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퇴계 선생이고 또 한 사람이 남명 선생인데요. 퇴계 선생은 워낙 학문이 높아서 세계가 알아주잖아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퇴계 선생을 우러러 봤는데 그 퇴계 선생도 임금이 56번인가를 불러요. 벼슬을 주려고. 절반은 아예 나가지도 않고 고사를 해버려. 나는 벼슬의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자꾸 부르니까 자꾸 안 나가면은 불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어디쯤 가다가 돌아오냐, 남태령 근처까지 갔다가 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돌아갈게요, 그러고서 편지 하나 써보내고 다시 오고. 그 이제 아주 뼛속같이 그런 야당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남명 선생은 아예 한 번도 출사를 안 해요. 남명 조식 선생은. 그러니까 그것도 가서 진짜 한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지, 종이짝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 사림 선비정 씨는 나라가 위난에 처할 때는 먼저 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져서 정말 관군들이 전부 도망가고 임금이 뭐 도망가고 할 그때에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잖아요. 임진왜란 당시에 일어났던 의병들의 절반이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에요. 평생 출사하지 않았던 남명 선생이 곽재우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을 강건하게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지켜낸 게 영남 살림 정신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기반하고 있는 영남의 문화예요. 그리고 그 영남 문화 속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순응안 씨들의 그 명예로운 최안고집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아까 인사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 배고파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됩니다. 어제 오늘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한동훈이가 좀 기가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엊그저께까지는 막 대통령을 향해서 대놓고 협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 이런 식이면 내가 더 이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못 막습니다. 이건 협박이지 뭐야. 대통령한테 면전에다 대고. 그리고 나와서도 뭐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갑자기 좀 기류가 바뀌었어요. 어제 그 기자회견할 때 한동훈이가 먼저 장황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이 이 점도 잘했고 이 점도 잘했고 이 점도 잘했고 쫙 열거를 해요.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 강화한 거 너무 잘했고 한일 관계 정상화한 거 너무 잘했고 뭐 세계 국채지수에 들어간 거 너무 잘 됐고 쫙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4대 개혁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거 지금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을 쫙 자기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이 한 몸이 돼서 뭐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은 전부 한동훈이가 기자회견 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것만 관심 갖고 취재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 한동훈이가 기자회견을 할 때는 김건희라는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최근 우리 여권에 좀 부담이 되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잘 풀어가야 된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근데 그게 그 기자가 그럼 그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한풀 두풀 꺾인 거잖아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정치는요, 권력은요, 핵심이 힘이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이란 뜻이잖아요. 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분장되고 이렇게도 치장이 돼도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벌써 한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대통령한테 만나자 그러고서 면담을 거의 막 뺐듯이 면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대통령한테 대놓고 나 이런 식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못 막아요 라고 협박을 한 거, 그거는 한동훈이가 지가 그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지가 그 정도 힘이 없는 거가 확인이 되거든. 정치인의 힘이라는 거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 지지에서 나오잖아요.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여론조사가 많이 왜곡되긴 했지만 어쨌든 여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는 한동훈이는 지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기가 더 세다, 더 힘이 크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협박을 한 거예요. 막 강압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후에서 지가 대구 내려가 보니까 막 열렬히 환영할 것 같았는데 배신자 나가라 막 이런 프레카드를 우리 국민들이 들고 나가잖아요. 당원들이 들고 나가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이보다도 더 비호감이라고 하는 조사가 막 발표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지율은 뭐 10%대로 막 떨어져 버리고, 야 이거 내 힘이 이렇게 센 게 아닌 모양이다. 뒤늦게 이제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죠. 힘이 약하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세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 전에 또 며칠 사이에 웃기는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막 한동훈이를 응원을 해. 조국이가 막 한동훈이를 화이팅 막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박지원이도 한동훈이를 막 또 응원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럼 이자들은 왜 그래요? 한동훈이가 약한 것을 이자들도 알게 된 거야. 이 좌파들은 한동훈이가 세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겁박하고 협박해갖고서
완전히 여건이 두동강이 나기를 기대하고서 막 했는데 기다려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은 그야말로 이른바 찻잔 속의 태풍처럼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사라져 버릴 것 같잖아요. 한동훈이가. 그러면 여권은 더 이상 분열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좌파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지. 어떻게든 이걸 자유우파 내부에 분열을 더 시켜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한 것이 확인이 되니까 이 한동훈이한테 힘수를 주느라고 이들이 일제히 막 응원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설마 이재명이, 조국이, 박지원이 같은 자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했겠어요? 각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한동훈이가 그냥 놔두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여권 분열 못 시키겠구나.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동훈이 응원을 나선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한동훈이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꼭 우리 자유파들이 착해가지고 야, 한동훈이가 이제 뒤늦게나마 정신 차렸나 보다. 뭐 아직 그 정치도 모르고 철딱서니도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다행이다. 좀 그러면 이제 좀 격려해주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꼭 나와. 근데 이 문구에서 저는 원래는 조국이가 얘기한 게 아닌데 조국이가 인용을 해서 얘기한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개가 살려달라 그럴 때는 완전히 두들겨 패서 물속에 집어넣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또 조국이가 그런 말도 했어요. 파리가 두 앞발을 싹싹 비비면 다음 먹이를 찾기 위해서 손을 닦는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파리채로 잡아버려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덤벼서 완전히 지가 여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덤볐는데 한번 붙어보니까 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리가 앞발 싹싹 비비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불쌍하다 생각해 갖고서 놓쳐주면은 다시 기어올라요. 이게 정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종북 수사파들은 우리 여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언론들이 전부 막 후벼 파서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를 막 후벼 파가지고서 엄청난 분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언론을 만들어요. 신문을 도배하고 종편을 전부 그런 식의 주제만 갖고 다뤄. 윤석열, 한동훈 언제 결별하나 뭐 이런 주제를 갖고 계속 다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이 나쁜 사람인지를 부각시키는 식의 소재를 계속 갖고 와서 방송을 해요. 맨날 언론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만 보니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정말 단맛도 없어. 맨날 보는 게 우리 자유우파 분열 얘기만 나오니까. 반면에 저쪽은 조용하잖아요. 저쪽은 아주 이재명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쳐 가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무슨 장애 집회까지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론이 전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국민의힘을 보면 한동훈 일당은 대여섯 명도 안 돼요.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 다수는 그냥 우파예요. 그중에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 3, 40명 정도 돼요. 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만들려고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게 친윤이지 어떻게 친한이 되냐고. 그런 사람들이 한 3, 40명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자유우파인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 일당은 몇 명이나 되냐? 국회의원 중에 한동훈이한테 내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를테면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가지고 나 탈당할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갈 국회의원. 그게 진짜 친한동훈일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탈당하면 나도 따라가겠어 라고 할 정도의 국회의원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장동혁이도 안 가요. 최측근이라고 하는 지금 서본수 총장 절대 안 갑니다. 그거 가면 죽잖아. 지역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세력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권을 잡고 있으니까. 당 대표가 입만 열면 다 뉴스가 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열심히 뭘 했냐면 당의 대변인들을 지 똘마니들로 한 10대 명을 채워놨어. 그러니까 이자들이 각종 종편에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패널로 나가는 거예요. 저쪽에 종북주사파 하나 부르면 우리 쪽에 한 명 부르잖아요. 1대1로. 그럴 때 다 한동훈 똘마니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대표해서 나가서 좌파와 싸워야 되는데 이것들은 한동훈의 대리인처럼 가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만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실체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열이라는 한 말도 쓸 필요 없어요. 한동훈 일당이 워낙 그게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쪽의 종북주사파들은 훨씬 심각합니다. 우선 모든 법률가들이 이재명이는 11월 15일 날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벌금은 나온다는 거거든요. 100만 원이 왜 중요하냐면 선거법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이면 의원직이 박탈되거든. 그리고 다음 선거에 못 나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34억 원인가 하는 돈 있죠. 지난 대선 때 정당 국고 지원금 받은 거. 그게 434억 원인데 그걸 토해내야 돼. 이재명이가 돈이 많으면 지 돈으로 토해내야 되고 이재명이가 돈이 없어서 2억밖에 못 냈어. 그러면 나머지 432억 원은 그 이재명이가 소속해 있는 정당에서 물어내게 돼 있어. 그럼 민주당은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 건물을 이제 내놔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형 2년이면 벌금을 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검찰이 구형을 2년을 했으면 아무리 좌파 판사라도 집행유예로 뭐 징역 뭐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으로는 낮춰줄 수 있어도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리 좌파 판사라도 그거는 못하는 일이라는 게 대다수 법률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선거법으로 그렇게 의원직 박탈형 그리고 다음 대선에 못 나가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물론 1심이니까 당연히 저쪽은 항소해서 2심 가겠죠. 그 다음에 또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런데 다른 건 잘 못해도 지금 대법원장 새로 하고 있는 조시대 대법원장은 딴 건 몰라도 선거 재판은 확실하게 빨리 끝낸다는 거야. 계속해서 지금 10번 이상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사들한테. 그래서 원래 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 3개월에서 합쳐서 1년 안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론을 내리라는 거거든. 이건 강제 규정으로 돼 있어요. 이걸 그동안 안 지킨 거야. 근데 조희대가 내 딴 건 모르겠고 하여튼 이거는 확실하게 지키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지금 2년 가까이 끌어서 이번에 1심이 나와요. 마침내. 그러면 저쪽에서 항소해서 항소하고 대법원 해갖고서 시간을 끌려고 하겠지만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이 사건 관련해서는 2심 3개월, 대법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11월 15일부터 생각해서 6개월 후면은 내년 5월이잖아요. 내년 5월이면 이재명이는 선거법 재판은 끝나는 거예요. 확정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적어도 의원직 박탈,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박탈, 그리고 434억 원의 그 선거 지원금 토해내는 거, 그에 해당되는 형은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거의 모든 법률가들이. 아무리 좌파 판사라도 그거는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건은 볼 것도 없어. 다른 사건은 그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일단 선거법에서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사망, 내년 5월이면은 정치적으로 사망, 최종적으로 사망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있을 위증 교사 재판이라든지 대장동 재판, 성남 FC 재판, 대법 송금 의혹 사건 재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형이 10년, 5년 막 이렇게 무거운 형들이 나오게 돼 있는 사건이에요. 유죄로 인정이 되면. 그렇게 돼서 이재명이는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재명이는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이재명 당에도 이재명 변호사에다가 배치단 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 자들이 모르겠냐고. 이것들 다 뭐 검사장도 하고 뭐 다 판사도 하고 했던 자들이니까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거의 정치적으로는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다만 이거를 이재명이가 지난번 총선 때 하도 그냥 반대파들을 다 그냥 피바람 나는 숙청을 해버려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5월에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이재명 끝,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 그 순간 이재명 세력은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니 대선에 출마도 못하는 이재명이 누가 쫓아다닙니까?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되는 이재명이를 누가 쫓아다니냐. 그러면 저기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들 알고 있어요. 저 이재명 캠프의 좌장이라는 정성호부터 시작해서, 정성호도 변호사예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서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를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니까 재판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11월 2일 날, 내일이죠. 내일 모레 그러면 김건희 규탄 장애 집회도 한번 우리가 해줄게. 모두 해줄게. 지금 제 눈에는 마지막 길을 떠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그런 퍼포먼스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이걸 하면서 뒤로는 이것들이 뭘 할까? 이재명 이후에 누구한테 줄 서야 되지?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는 않죠. 아직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눈치 보느라고. 그러나 그 분열상은 지금 우리 자유우파와 국민의힘 범여권이 겪고 있는 지금의 갈등, 내홍에 비해서 10배 이상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권력관계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과 한동훈의 권력이라고, 한동훈도 어쨌든 권력이라는 게 쥐꼬리만큼은 있어요. 이자가 이걸 착각해갖고 지가 더 세다고 생각해서 들이받았는데 형편없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한동훈이는
재기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 이미 끝났어.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재명이도 지금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고 일사불란하게 하지만 이게 정치를 더 이상 못한다고 하는 정책 사망 선고가 내년 5월쯤에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났어요. 그러면 정치가 0이 되는 거야, 권력이. 이재명의 권력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를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냐고요. 개딸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다음 권력 가능성이 있는 자들한테 줄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그러니까 내년 이제 5월 이후에 전국을 보면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분열과 이합집산으로 나를 지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고 우리는 이번에 한동훈이가 정신 차려서 대통령 중심으로 범여권이 뭉치는데 지가 소총수 역할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굳이 죽일 것까지는 없지. 그러나 지가 계속해서 겉으로 고개 숙이는 것 같아도 또 뒤로는 또 딴소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가차없이 끝장을 내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란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여권은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대통령이 지금 아직 2년 6개월이나 남았잖아요, 임기가.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 틀린 일이 없어. 아니, 한미관계 정상화하고 한일관계 정상화하고 한미동맹 복원하고 그리고 물가 2%대로 잡고 그리고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하고 고용률 역대 최고치고. 아니,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 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이거 원래 이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김영삼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이명박이, 박근혜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들이야. 그때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쉬웠어요. 이것들을 안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여기는 진짜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의 묵은 숙제들이거든. 이걸 지금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자꾸 그 시비 걸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역대 대통령의 배우자들, 역대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들하고 비교해서 활동량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독자적인 어젠다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김윤옥 여사죠. 김윤옥 여사 때 김윤옥 여사는 대통령과 관계없이 자기 어젠다를 갖고 있었어. 뭐냐면 한식 세계화. 그래갖고서 그거를 자기 사업으로 해왔어요. 김건희 여사는 그런 김건희 여사 어젠다가 따로 없어요. 그냥 대통령 내조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요. 정상회의 외교할 때 저쪽에 부부가 오면 우리도 부부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 정도 일이고, 유병수 여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퍼스트레디 역할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 우리 사회가 어려웠으니까 밥 못 먹는 사람, 학비 없어서 학교도 못 가는 사람들을 다 유병수 여사가 챙겼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걸 유경수 여사처럼 챙길 필요는 없지만, 가만히 하는 행보를 보면 유경수 여사도 사회에 그늘진 곳 어려운 사람들을 대통령과 관계없이 챙겼잖아요. 부지런히. 김건희 여사도 그동안 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발달장애 아동들 챙겨주고, 발달장애 아동들이 그림 그려가지고 전시하는데 전시회 가서 격려해주고, 발달장애 아동 장애시설에 가서 청소 봉사해주고, 장애 또 청년애들, 어린 청년들이 자꾸 자살하잖아요. OECD 국가 자살률 1위. 이 자살 예방이라는 유엔이 정한 날에 자살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소방대원 경찰관들 가서 격려해 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식이 없는 대통령 부부니까 대통령 되기 전부터 반려가족이었잖아요. 반려가족 입장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잡아먹는다는 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개식용 금지, 이 부분을 대통령 된 다음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약간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 입법을 하도록 열심히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에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어요. 외국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 전통적인 먹거리인데 그걸 왜 그래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개를 식용으로 키워서 그거를 도축해서 팔아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잡으면 30만 명 정도 돼. 그런데 이 개를 어떻게 먹냐 하고 막 진저리를 치는 반려가족들은 1,500만 명이야. 그리고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1인 가구가 30%가 넘잖아요. 혼자 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게 반려동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려인구들은 계속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통령 영부인이 관심을 가지고 그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게 욕먹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못 봐주겠다고 활동을 중단해라, 자제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지난 대선 때부터 공격받아서 지금까지 공격받고 있고, 원래 뭐 몸이 좀 허리허리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지금 10kg가 빠졌다, 15kg가 빠졌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냥 생산함 잡는 거지, 지금. 자기들의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냥 생산함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정집에도 작은 가게라도 내려면 온 가족이 달려들잖아요. 아니,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뛰는데 대통령 후보 부인이 못할 짓이 뭐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말 뭐든지 다 하지. 그러니까 되게 정치인 이 아내들이 선거 때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그 동네 목욕탕 가서, 지금은 이제 목욕탕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 같으면 전부 동네 목욕탕 가갖고서 처음 보는 사람 등 밀어줄 때니까 저 어느 후보 부인 누굽니다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중구에 박성범이라고 앵커 있었잖아요. KBS 앵커. 이 사람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그 부인이 신은경 앵커예요.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뭐를 소문났냐? 때밀이 아줌마. 아침마다 그 목욕탕에 가서 그 동네 유권자 등 밀어주면서 저 누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후보 부인이. 아니, 자기 남편 당선시키려면 독약이라도 먹고 뛰어들 판인데 지금 그것도 못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고 막 누명 씌워가지고 나오면 표 떨어진다는 식으로 해서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있으면서 마음이 그래 편했겠어요? 정말 가시방석이지. 그런 상태가 되니까 뭐 몸무게가 10kg가 빠지고 15kg가 빠지고 지금 거의 사람 잡게 생겼어. 그런데 종북주사파들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서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만해 보이니까 김 여사 공격한다 칩시다. 아니, 어떻게 여당에서 이러냐고. 좌파들이 공격 오면 막아줘야지. 한동훈이가 앞장서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폐륜적인 짓입니다. 폐륜적인 짓이에요.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대목에서. 근데 이것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한동훈이가 대통령한테 덤볐다가 완전히 깨갱하고 꼬리 내린 거는 범여권의 힘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 대통령의 힘도 한동훈의 힘도 다 국민한테서 와요. 근데 국민이 어느 국민이냐? 좌파 국민한테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좌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 한동훈이는 좌파들이 요새 응원도 열심히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원천은 좌파 국민이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 아니에요. 그 자유우파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다 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힘도 없는 것이 착각하고 뛰어들었다가 지금 저렇게 된 상태다. 정치의 본질은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남은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키고 김건희 여사도 보호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3년 후에 2년 반 후에 진짜 우리가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은 어디로 모아지냐? 일단은 대통령 지지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로 모아져야 대통령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서 분명히 자각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발언도 하고 행동도 해주시길 바랍니다.